네, 안녕하세요. 이학 박사 김현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벌써 마지막 시간이네요. 오늘의 주제는 새로운 먹거리 대체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체육이라는 게 요즘에 굉장히 핫한 주제죠.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뉴스나 이런 데서도 많이들 한 번씩 접해 보셨을 거예요. 대체육이라는 것에 대한 제가 좀 정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육이라는 것은 정말 큰 카테고리예요. 그 안에서도 어, 말 그대로 현재 지금 육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육제품을 어, 뜻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표적으로는 우리 식물성 대체육이 있고 곤충 대체육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굉장히 많이 관심 갖고 전 세계적으로 관심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배양육이죠. 배양육이라고 해서 각각의 우리 대체육에 대해서 어떠한 제품들이 있고 현재 어느 기술까지 왔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전반적으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체육에 이제 개발되는 이 배경이 있습니다. 이제 배경이 무엇이냐면, 먼저는 이제 탄소 배출, 그리고 그 탄소 배출 저감화가 굉장히 요즘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축산업이 일단은 벌목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초원으로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 나무들이 많이 벌목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세계 탄소 배출 원인 2위가 바로 축산업입니다. 물론 우리의 자동차 산업이 압도적으로 많긴 하지만 그 다음으로 2위가 바로 우리가 축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물론 축산업 하신 분들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이 좀 이제 컨트롤을 해보자라고 해서 우리가 대체육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축산 폐기물이 또다시 문제가 됩니다. 어느 나라든 지금 쓰레기가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쓰레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축산 폐기물이 우리가 소나 뭐 닭이나 이런 것들을 도축하게 되면은 실제로 먹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기호성이 많이 떨어지는 이러한 부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폐기를 하게 되는데요. 전체 뭐 소나 닭의 40%는 사실 다 폐기가 되고 있습니다. 폐기물로 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쓰레기에 의해서 쓰레기가 나중에 분해되면서 거기서도 탄소 배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원인들이 다 종합적으로 일어나서 전 세계 축산업들이 탄소 배출이 원인 2위가 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서는 이제 잔류항생제 문제인데요. 잔류항생제 문제는 옛날에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요즘은 좀 그나마 많이 좀 어느 정도 해결을 했다고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뭐 물론 그래도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긴 합니다. 잔류항생제는 일단 축산업 자체에서 뭐 닭이나 소, 돼지 이런 것들을 건강하게 뭐 질병에 걸리지 않게 키우기 위해서 항생제들을 많이 맞아요. 항생제들 많이 맞으면서 근데 그 항생제들이 그 각각 뭐 이런 세포들이나 이런 조직이나 이런 데서 남게 되죠. 잔류항생제들이 남게 되면 그게 뭐 환경으로 넘어가든 우리가 사람이 먹든 이렇게 간접적으로 항생제의 환경에 노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 환경에 노출이 되면은 환경 안에도 많은 미생물들이 있죠. 근데 이미 항생제에 노출이 되게 되면 그 항생제에 죽는 애들도 있지만 거기에서 버티고 돌연변이를 만드는 미생물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한 번씩 들어봤던 그런 슈퍼박테리아들이 생기게 되는 것들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항생제에 노출이 됐었던 미생물들이 우리에게 또다시 노출이 되게 되고 그럼 우리는 더 많은 항생제를 투여하거나 더 강한 항생제를 투여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악순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잔류항생제들은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윤리 종교적 문제가 있고 요즘에 점점점 비건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 윤리 의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최근에는 이제 그 개고기도 이제 식용으로 할 수 없는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동물 윤리 의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 전 세계 회사들이 이런 식물성 대체육이라든지 이런 대체육에 관련된 제품들이 많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미국에 있는 비욘드 밋이라는 회사에서 식물성 대체육으로 만든 햄버거 패티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현재 지금 판매도 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비건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나는 그냥 단순하게 뭐 종교적인 것 때문에 뭐 난 비건을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난 건강을 위해서 비건을 할 거야, 이런 미국인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환경을 생각해서 나는 비건이 될 거야라고 하는 굉장히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게 굉장히 붐입니다.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들 퍼져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실제로 일부러 육제품을 안 먹기 시작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든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물성 대체육 이런 것들이 많이들 어, 개발이 되고 있죠. 식물성 대체육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같은 경우에는 제조나 개발 난이도가 굉장히 좀 쉬운 편입니다. 식물성 대체육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과거에서부터 많이 이런 기술들이 발전이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도 식물성 대체육을 가장 쉽게 많이 먹는 게 뭐냐면 대체육까지는 아니지만 식물성 프로테인으로 우리가 단백질 쉐이크 같은 것들도 있고요. 식물성 대체육으로서는 우리가 짜파게티를 먹게 되면 거기 안에 있는 뭔가 그 조그마한 고기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콩 단백질로 만든 대체육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 식물성 대체육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식물성 원료 부산물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경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도 있고요. 그 영양소도 많이 풍부하고, 그리고 소비자의 반감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품화로 되었을 때 굉장히 소비자들이 거부감이 많이 없습니다. 네, 단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식물성 단백질은 어떻게 만들려고 그 특유의 그 향과 그 맛이 있습니다. 그거가 굉장히 좀 일반적으로 기호도가 상당히 낮죠. 일반적으로 소비자들 상태에서 좀 거부감이 아무래도 높은 거부감을 형성시키는 게 바로 그 특유의 향과 그 맛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줄이려고들 과학자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곤충 대체육인데요. 곤충 같은 경우에는 곤충도 정말 많은 이제 단백질 프로테인들을 함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곤충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곤충 대체육의 장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식물성 단백질과는 다르게 이제 동물성 단백질을 우리가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생산 효율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뭐 식물은 또 키우고 뭐하고 하는데, 이런 곤충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자라고 키우는 이런 효율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우리 가축을 키우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생산 효율성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뭐 영양 같은 것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네, 뭐 소나 소닭, 돼지나 이런 것보다 많은 함량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그람수를 먹더라도 그 안에 있는 단백질의 함량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단점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반감이 일단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우리가 곤충을 먹는다 이런 거에 대해서부터 굉장히 거부감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반면적으로 기호도가 굉장히 전반적으로 기호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뭐 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특유의 식감, 그 곤충을 이런 번데기라든지 이런 것에서, 저도 번데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런 번데기 같은 것들을 먹었을 때 그 특유의 식감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거부감이 높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식물성이나 이제 곤충 식품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에서부터 많이 관심을 가졌던 식재료들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바로 배양육입니다. 배양육. 배양육이라는 게 아주 요즘 식품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생명공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푸드테크라고 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자, 배양육은 미국에서 이저스트사에서, 지금 제가 갖고 오는 이 사진이 이저스트사에서 만든 배양육 햄버거 패티입니다. 이렇게 패티라고 이렇게 했을 때 100%다 배양육으로 만들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굉장히 들어가 있는 함량은 정말 적고요. 10%도 안 되고요. 나머지 다른 뭐 식물성 뭐 패티나 이런 것들과 좀 섞어서 일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기술력으로는 이렇게 패티처럼 100% 패티로 만들기에는 단가도 너무 비싸고 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어렵기 때문에 이 보시는 이 사진이 100% 배양육이다라고 보시기는 어렵습니다. 네, 배양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런 실험실이나 이런 데에서 육고기를 키워서 그거를 먹는 개념입니다. 네, 이제는 정말로 가축을 이제 초원에서 키우는 게 아니고 거의 가축에서 갖고 있는 줄기세포라든지 1차 세포들을 우리가 떼어내고 그것을 실험실 안에서 키운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섭취를 하겠다라고 하는 컨셉입니다. 일단 배양육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배양육의 장점은 축선 없이 소, 닭, 돼지, 유래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고 탄수 배출을 저감하여 일조할 수 있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단점이 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아직 많이 발전하지 못했거든요. 현재 기술로는 대량 생산이 굉장히 어렵고 현재 기술로는 높은 생산 단가입니다. 뭐 햄버거 패티가 맨 처음에 개발했었을 때는 이 햄버거 패티에 들어가는 양만큼 만들려고 하면 2억 원 정도 굉장히 높은 비용이 들어갔었는데 지금 현재는 단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한 100에서 200만 원 정도면은 패티 한 장을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생산 단가를 많이 낮춰야 되는 기술력이 요구가 됩니다. 아직까지는 안정성 입증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개념이 주목을 받은 지 한 불과 2,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얘기는 많이 접했을지언정 아직 그 실질적인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 못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아직까지도 그 초기 단계이고 개발 단계고 안정성이라든지 뭐 이런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에는 아직까지도 많은 시간이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배양 조건의 식품화가 요구가 되는데 이 얘기는 뒤에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양육은 이 과정을 통해서 개발을 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개발이 되는데 한번 제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소고기 패티를 만들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살아있는 가축이나 아니면 도축된 소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1차 세포나 아니면 줄기세포를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어요. 성체줄기세포 이런 것들을 뽑아낼 수가 있는데 그걸 뽑아내고 그 뽑아낸 세포들을 우리가 열심히 잘 키워줍니다. 양을 굉장히 많이 늘려줘야 돼요. 양을 많이 늘려주고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바이오 리액터라고 하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 기계에다가 우리가 대량 생산으로 키워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3D로 우리가 어느 정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양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세포가 하나하나 원래 따로 떨어져 있던 것들이 서로 붙게 돼요. 서로 붙게 돼서 이러한 어느 정도 이런 근육 단백질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육 단백질이 얻어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아서 깨끗하게 정제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얘네들은 서로 구조를 이렇게 3차원적 구조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스테이크나 이렇게 덩어리로 키울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작은 부스러기처럼 이렇게 자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런 햄버거 패티, 이런 구조가 없는 이런 햄버거 패티로 이렇게 만들 수는 있다. 이렇게는 대량 생산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바이오리액터를 가기 전에 3D 프린터를 맨 처음 이용하는 겁니다. 3D 프린터로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런 햄버거 패티라든지 아니면 이런 스테이크처럼 이런 모양으로 쭉 만들어내고 거기에 이제 줄기세포하고 이런 1차 세포 이런 것들을 이식을 하고 그렇게 해서 키우게 되면 조직까지 키우게 되면은 우리가 예상하는 이러한 햄버거 패티라든지 아니면 이런 스테이크 형태의 이런 3차원적 조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과정에서 제가 만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는 물론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의 진보가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시타까지 오기까지에는 아직까지 많은 기술들이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점들을 한번 제가 하나하나씩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첫 번째 문제인 그 도축된 소에서 거기서 이제 1차 세포나 아니면 줄기세포를 이제 뽑아내는 이 과정 자체가 좀 법적 문제가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소호닭 돼지에서 아무 소호닭 돼지에서 줄기세포나 이런 1차 세포를 뽑아내면 안 됩니다. 왜냐면 소호닭 돼지가 각각 우리가 먹는 이런 소호닭 돼지들 같은 경우에는 어, 품종 개량이 어느 정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게 다 어느 회사에서 다 라이센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걸로 내가 배양육을 개발하면은 다 법적 문제가 걸리게 됩니다. 네, 그렇게 돼서 우리가 그런 라이센스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소호닭 돼지 품종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이 문제가 제일 크죠. 배양액 문제입니다. 배양액 문제. 배양액이라는 거는 제가 전 시간에도 몇 번 설명드렸지만 일단 세포를 키우려면은 액체의 그 영양분들을 넣어줘야 돼요. 그 세포의 밥이라 그랬죠. 그 밥들을 넣어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FBS라고 하는 이 물질을 현재는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이 FBS라는 물질은 뭐냐면 소태아 혈청입니다. 소태아 혈청인데 일단은 소가 도축을 할 소는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임신한 소는 도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신한 소는 도축을 할 수가 없는데 정말 임신 초기인 소들은 임신인지 모르고 도축하는 경우들도 있죠. 일부러 도축하는 게 아니고 도축을 해서 이렇게 다 부위를 이제 해체를 하는 과정에서 임신이 됐었던 거죠. 너무 초기여서 도축자가 알지 못했던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소 태아에 있는 그 심장에서 혈청을 좀 뽑아냅니다. 왜냐면 거기에는 많은 영양소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줄기세포라든지 아니면 1차 세포라든지 이런 세포들이 정말 잘 자랄 수 있는 모든 영양소에 응축된 그런 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용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좀 뽑아냅니다. 근데 이 물질이 없으면 사실상 세포를 그 키우는 조건이 정말 어려워지게 돼요. 물론 대체 물질들은 있지만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을 써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물질이 현재 식품으로서 인정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식품위생법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식품위생법에서 절대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로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물질 중에 하나가 바로 광우병의 위험성이 있는 그런 물질들은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로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경우에는 굉장히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소태아 혈청인데 이 물질이 잘못 사용하게 되면 물론 발현될 수 있는 비율이 굉장히 적긴 하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광우병에 대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식품 원료로서 인정을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배양육에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배양육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이런 연구를 많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FBS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식품으로서 인정하기에는 좀 아직까지는 논란이 많이 있고 그리고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도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에 FBS 대체 물질을 요즘 과학자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먹어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물질들로 이미 식품으로서 인정되어 있는 물질로서 많이들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서는 이 대량 생산의 그 과정인데요. 이 대량 생산의 과정에서는 일단은 비용 문제가 가장 큽니다. 비용. 아까 말했던 그 FBS라는 그 물질이 사실상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합니다. 그게 100ml에 지금 현재 한 130만 원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 만든다라고 하면은 절대 우리 식탁에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일단 생산 단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마진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량 생산의 문제에서도 FBS의 그런 대체 물질이 반드시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양액의 높은 단가가 다 대부분들은
FBS에서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서는 우리가 그 3D 배양을 하는 데서는 굉장히 큰 기술적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장기 재생에서도 그때 잠깐 설명했다시피 바이오 잉크가 중요한데요. 바이오 프린터를 쓰려면 바이오 잉크에 적합한 바이오 잉크를 만드는 그런 기술적인 아직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지체들이 제가 그때 말했다시피 그런 강도나 수분 투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그 맞는 그 줄기세포, 그 배양육의 전용 줄기세포나 이런 것들이 또 맞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제 거기서 사용하는 이런 소재들이 개발하기가 아직까지는 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사용될 수 있는 또 원료 자체도 우리 식품으로서 인정을 받은 식품공전에서 인정을 받은 그런 물질로서만 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의 기술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많이 극복하려고 지금 현재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으니 나중에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써 이 지지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식품이기 때문에 또 기본적으로 재생의학과는 조금 다르게 식품이기 때문에 푸드 퀄리티가 계속 그 유지가 돼야 됩니다. 푸드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쿠킹, 이제 뭐 스테이크는 구워 먹거나 아니면 또 볶아 먹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쿠킹이 들어가잖아요. 쪄 먹거나 이런 식으로 쿠킹이 들어갈 때에도 그런 물성이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까지도 나중에는 먼 미래에는 그런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과학 발전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많은 문제들이 지금 현재 있지만 어,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 먹거리로서 우리가 식물성 단백질이든 곤충육이든 이런 배양육이든 너무 나쁜 시선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저와 같은 이런 과학자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섭취를 했었을 때 문제가 없게끔 모든 요소 하나하나 계속 심혈을 기울이면서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어떻게 되면은 정말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 수 있을지, 우리의 미래 식품을 만들 수 있을지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제품으로서 출시가 되더라도 너무 그렇게 불안해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우리가 안전하게 개발하고 있다라고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로써 우리가 10개의 큰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바이오 부분에서 가장 최신 트렌드와 그 기술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10개 강의 동안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믿어 심치 않고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런 바이오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